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월 2일 일요일에 NBA에서 엄청난 트레이드가 발생했습니다. 댈러스 마버릭스와 LA 레이커스 사이에 벌어진 트레이드입니다. 이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는 루카 돈치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매체에서 이 트레이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스 입장에서 트레이드의 득실을 논리와 데이터 분석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레이드 내용부터 볼까요? 이번 트레이드는 LA 레이커스, 달라스 매버릭스, 유타 재즈 등 세 팀이 엮여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요 골자는 달라스가 돈치치를 LA에 보내고 앤소니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를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주제를 벗어나지만 맥스 크리스티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티는 고교 시절 촉망받는 5스타 슈팅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 등 명문 대학들이 치열하게 리크루트 경쟁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미시간 주립대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미시간 스테이트에는 톰 이조라는 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톰 이조는 수비를 중시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수비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고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수비에서 미스가 나오면 바로 벤치로 불러들이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렌 잭슨 주니어 등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수비에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고교 시절에 스타 대전만 봤던 크리스티가 수비를 우선시하는 농구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 첫 시즌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경기당 득점이 9.3에 불과했고 리바운드도 3.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프레시맨 시즌이 끝나자마자 크리스티는 바로 NBA에 드래프트를 신청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고교 시절을 보냈어도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못 냈는데 어느 프로팀이 크리스티를 드래프트할까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또 예상과는 달리 LA 레이커스가 2라운드에서 픽합니다. 전체 35번째 순위였습니다. 잠재력을 보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NBA에 들어와서 두 시즌을 비교적 저조한 성적으로 보냅니다. 22-23 시즌에는 경기당 득점이 3.1점밖에 안 됐고 다음 시즌에도 4.2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갑자기 크리스트와 4년간 3,200만 달러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직전 두 시즌 성적에 비해서는 좀 과한 대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티의 수비 능력입니다. 대학교에서 그를 어렵게 했던 토미조 감독의 수비 훈련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을 들어서 LA의 JJ 레딕 감독은 크리스티를 스타팅 멤버로 기용하고 그리고 4년 계약으로 안정을 찾은 크리스티는 성적도 올라가는 촉망받는 선수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2003년생이니까 아직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장래가 창창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트레이드가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루카 돈치치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스타 중에 스타인 루카를 내보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도 아직 25세에 불과한 미래가 창창한 스타 선수인데요.
그래서 팬들은 물론이고 NBA 관계자들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한 트레이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치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NBA에서 1라운드 세 번째 선수로 드래프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줄곧 활약한 선수입니다. 첫 시즌에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았고 2년 차부터 지난 시즌까지 5년 연속 올스타로 선정되었고 또 NBA 퍼스트 팀에 5년 연속 들었으며 2024년 시즌에는 득점왕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좀 특이한 기록을 좀 더 볼까요? 26세 이전에 NBA 퍼스트 팀에 5년 연속 포함된 선수는 NBA 역사상 단 3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카이죠. 또 커리어 득점을 계산해 보니까 경기당 28.6입니다. 역시 NBA 역사에서 세 번째 높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2020년 시즌에 기록한 60득점, 20리바운드를 포함한 트리플 더블은 NBA 역사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돈치치는 또 커리어 중 트리플 더블을 90번이나 벌써 기록했는데 이것도 NBA 역사에서 7번째 높은 기록입니다. 근데 돈치치의 나이가 아직 25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록의 순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겠죠. 이렇게 대단한 루카 돈치치를 내보냈으니 댈러스 팬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의 특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우리나라의 언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양 국가의 두 언론들은 모두 다 초기에는 달라스가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며 달라스의 제너럴 매니저인 니코 해리슨을 맹폭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ESPN의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ESPN에서는 모든 트레이드에 대해서 평점을 먹이고 있는데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레이커스에는 A를 주고 댈러스 매버릭스에는 F라는 극단적인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SPN은 만약 지금 시점에서 모든 NBA 선수를 팀에서 다 풀어놓고 드래프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1순위는 단연코 현재 샌 안토니오 스퍼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웬벤야마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콜라이 요키치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순위로 루카 돈치치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아니겠냐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NBA 역사에서 트레이드 되는 그 시점에 가장 가치 있는 선수는 돈치치라는 평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트레이드 됐지만 좀 전성기를 지나서 이렇게 트레이드 되고 뭐 그렇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된 시점에서의 기량을 가지고만 보면은 돈치치의 가치가 가장 높다. 그러니 그런 선수를 버렸으니 F받아 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언론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의견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듯이 계속 하나의 적, 즉 제너럴 매니저 해리슨을 계속 맹폭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논할 때는 우선은 MBTI 측면에서 F가 아닌 T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좀 F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사실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 해리슨의 성격이 독선적이다 이런 주관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돈치치가 최근에 1,500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했는데 트레이드 해버렸다. 이런 것을
트레이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연결합니다. 이런 건 사실 가십거리는 되겠지만 트레이드의 득실을 따지는데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분석을 해볼까요?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는 논리와 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니코 해리슨이 언급했듯이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정당한 평가 혹은 올바른 평가는 2년 또는 5년 후쯤 지나서 그때의 어떤 성적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카가 댈러스에 남아 있었다면 이번 시즌이 끝나고 슈퍼맥스 계약을 해야 됐을 겁니다. 5년간 3억 4,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달러스의 프런트는 루카의 향후 5년간 성적이 3억 4,500만 달러의 가치를 다하지 못할 거다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트레이드 이후로 가장 비중을 두는 내용은 돈치치의 체중 관리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부상 위험 및 결장이 있습니다. 과체중이면 젊었을 때는 큰 영향이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 점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 선수 있죠. 뉴올리언스 펠리칸스에 있는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입니다. 윌리엄슨은 농구 명문인 듀크 대학에서 센세이셔널한 프레시맨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NBA 드래프트에 참여했는데 뉴올리언스 펠리칸스가 전체 1순위로 픽합니다. 이 선수는 돈치치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과체중으로 부상을 달고 다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가 상당히 폭락한 선수입니다.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움직임으로 공격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독보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부상을 달고 사니까 루키 시즌에는 24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2년 차에는 좀 부상해서 회복하면서 61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당 27득점을 해서 올스타에도 뽑힙니다. 그런데 3년 차에는 또 29경기만 나오고 5년 차인 이번 시즌도 14경기밖에 아직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과체중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치치를 윌리엄슨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루카는 윌리엄슨만큼 과체중도 아니고 또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주무기인 윌리엄슨과는 달리 돈치치는 오히려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체중이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댈러스 프런트는 돈치치에 대한 asymmetric information이 있었을 겁니다. 즉 구단만이 알고 있고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비대칭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상태, 워킹 애티튜드, 선수단 또는 프런트와의 조화 등 다양한 면에서 내부적으로 접촉하면서 알게 되는 특성들, 그리고 이 특성들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돈치치의 활동을 예측해 보았을 때 3억 4,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거는 마치 예전에 KBO에서 SK 와이번스와 김성근 감독과의 관계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선수가 아닌 감독이지만 김성근 감독은 와이번스의 우승을 가져다 준 아주 대표적인 명장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죠. 구단이 연장 계약을 미리 해주지 않는다고 외부에 불만을 표치하다가 결국에는 구단이 참다 못해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구단은 왜 연장 계약을 시원하게 미리 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프론트만 알고 있고 외부에서 모르는 좀 비대칭 정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정보는 아니었겠죠. 마찬가지로 댈러스 프론트도 돈치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다른 말로 향후 5년간 돈치치의 기여도가 3억 4,500만 달러에 못 미칠 거라는 예측이 첫 번째 이유로 들겠습니다. 돈치치와 결별을 결심한 두 번째 이유는 달라스는 현재 윈나우 모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스는 작년 시즌 NBA 파이널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돈치치와 더불어 카이리 어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빙이 누구입니까? 어빙 신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선수입니다. NBA 역사에서 최고의 볼 핸들러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의 경기를 보면 팬이 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2016년 NBA 파이널을 기억하시나요? 최전성기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4승 3패로 챔피언 트로피를 거머쥡니다. 1승 3패로 벼랑 끝까지 몰렸었는데 클리블랜드는 내리 3경기를 이겨서 역전 우승합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카일리 어빙의 합작품입니다. 7차전에서 어빙의 마지막 3점 슛이 우승팀의 향방을 갈랐던 경기입니다. 그런데 어빙의 나이가 어느덧 32세입니다. 이제 얼마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라스는 윈나우라는 겁니다. 작년에 어빙과 돈치치는 환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NBA 파이널까지 갔었죠. 그런데 보스턴 셀틱스에 막혀서 우승을 못합니다. 돈치치, 어빙의 환상적인 조합으로도 우승을 못한 겁니다. 빅맨 부족, 즉 프론트 코트가 약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작년 시즌에 NBA 파이널 진출은 어빙 돈치치의 조합으로 갈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출중한 빅맨 그리고 수비력 없이는 우승을 바라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빅맨일 뿐만 아니고 수비력까지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빙 데이비스의 조합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합이 우승을 반드시 가져온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어빙 돈치치의 조합보다는 이 조합으로 우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데이비스의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달라스는 윈나우 모드이니까 이번 트레이드의 득실은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을 포함해서 한두 시즌 동안 보여주는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볼까요? 지난 5년 그리고 이번 시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장 경기 수입니다. 돈치치는 지난 5년간 매 시즌 60경기 이상을 출장했습니다. 한 시즌에 82경기를 하니까 약 70% 출장하고 30% 결장한 정도? 이 정도입니다. 작년 시즌에 요키치는 79경기에 나왔고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73경기,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75경기, 르브론 제임스는 71경기에 출장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결장 횟수가 좀 많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대로 무난한 출전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스턴 셀틱스의 센터 크리스타 포르징기스라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이 많은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포르징기스는 57경기에 출장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의 평균 기록은 이것보다는 뭐 한 5경기 정도 더 많이 한 출장 수준.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지만은 않지만 또 대단하게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21세에서 25세 사이에 이 정도 출장 기록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에 결장이 잦습니다. 약 50경기가 진행된 상태인데 22경기에 출장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데이비스도 부상은 좀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2020년 시즌에 36경기밖에 못 나왔고 2021년 시즌에도 40경기를 출장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도 거의 못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건강한 시즌을 보냅니다. 76경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벌써 42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윈나우 모드인 달라스 입장에서는 데이비스의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수들의 효율성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홀린저의 Player Efficiency Rating을 보겠습니다. 이 PER은 각 선수의 분당 기여도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결장이 많고 적고가 영향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장했을 때의 분당 기여도를 측정한 것이니까요. 근데 리그 평균을 15에 맞추는 지표인데 그러니까는 한 선수의 PER이 15보다 높으면 평균 이상의 선수, 15보다 낮으면 평균 이하의 선수로 보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선수 모두 PER이 25 정도 내외 이렇게 되니까 평균에 비해서 뭐 매우 우수한 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돈치치는 순위로 한번 따져보면 2019년 시즌에 순위가 3위로 가장 좋았고 지난 시즌에는 5위였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10위로 하락합니다. 반면에 데이비스는 2000년, 2021년 시즌에 순위가 각각 26위, 11위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위, 6위로 돈치치와 비슷하고 이번 시즌에는 5위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즉 이번 시즌을 포함해서 지난 3년의 기록을 비교하면 돈치치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성적입니다. 이런 기록을 달라스 프론트도 당연히 보았겠죠. 그래서 윈나우 모드에 들어선 달라스 그리고 이번 시즌, 내년 시즌이 중요한 달라스 입장에서는 최근 성적이 좋은 데이비스가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거기에 데이비스는 수비력이 좋으며 달라스의 약점인 빅맨이기 때문에 더 좋았겠죠.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돈치치에 대한 비대칭 정보 그리고 작년에 좋았던 돈치치를 데리고도 우승하지 못했던 한계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달라스의 트레이드 즉 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분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